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민등록에 출생 신고를 한 아이가 24만 2,334명에 달했습니다. 9년 만에 출생아가 늘어나는 건데요. 반면 전체 인구는 5년 연속 감소했고 70대가 30대를 추월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전기차를 사는 고객은 대당 최대 7,500달러, 약 1,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돼 현지 판매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전기차는 조지아주 공장 가동을 시작하고 배터리 요건을 충족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지난해 연간 차량 인도량이 178만 9,226대로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요. 판매 부진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6% 이상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트럼프 2.0 시대 중국의 60%의 관세 폭탄을 예고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경우 중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지난해 급등세를 보인 비트코인은 올해 얼마나 더 오를지 2025 경제전망 특집에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췄죠. 정부가 이렇게 성장률을 낮게 잡은 것은 지난해 8.2%에 달했던 수출 증가율이 올해 1.5%로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터질 경우 수출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2025 경제전망 특집 트럼프의 관세 폭탄 위협과 중국의 대응입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올해 어떤 경제 상황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도 지금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일지 걱정입니다만 미국 경제 성장, 중국 경제 성장률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2024년 목표로 했던 5% 달성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돼가고 있습니까? 중국은 1월 17일 10시에 예. 이제 작년 4분기 GDP를 발표하고 연간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17일이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숫자는 픽스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전 세계 경제 예측 기관들의 장들을 불러놓고 네. 거기서 시진핑이 5% 달성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 그래서 이제 작년 4분기 시작 전에 중국이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속 3개월째 PMI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 지금 차트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4분기에. 네, 그래서 아마 작년 3분기가 가장 이제 최저고 아마 4분기에 5.3 정도로 해서 연간으로 아마 5.0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 5.3 정도 해가지고 연간으로 5% 성장 가능할 것으로 그런 자신감을 시진핑 주석이 좀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경제 성장률 목표가 5% 안팎이더라고요. 경제 부양책을 계속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내수 부진, 특히 부동산 침체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경기 부양책 효과를 좀 믿는 건가요? 5%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제재를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네. 중국의 대호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내수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내수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2025년에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네. 이제 내수에다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있었던 경제공작회의에서 2025년은 내수에 올인한다. 내수에 올인한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예. 거기에 지금 차트가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경제 목표를 이제 5.0으로 대략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예, 5.0 그렇습니다. GDP 전망치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할래? 그럴 때 보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예. 역대 최대의 그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재정 금융 정책의 강도가 올해 그렇습니다. 가장 강할 것이다. 지금. 그래서 2008년, 2009년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의 재정 금융 강도의 수준, 예. 그 정도를 2025년에 쓰겠다. 이제 이렇게 명시를 했고, 그리고 제일 이제 방금 지적하신 내수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하고 부동산.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통상 세부 시장에 관한 언급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부동산 시장과 증시를 부양하겠다. 이걸 이제 경제공학자회의 문구에 박았어요. 예. 그래서 금년은 이제 뭐 최근 4년 동안이 역자산 효과, 주가하고 부동산이 다 떨어져서 이제 소비를 어떻게 보면 저해하는 요인이 됐는데 아마 2025년은 반대로 수출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소위 말하는 웰스 이펙트 예. 이걸 이용한 이제 내수 시장 부양 이제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경제 예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 네. 뭐 중국하고 이제 해외의 예측 기관들이 중국의 GDP 2025년을 예측한 걸 보면 중국 GDP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들은 4에서 한 4.7 해서 네. 평균 한 4.4를 보고 있고 네. 지금 그 중국은 아마 최저 4.5, 최고 5.0 해서 한 4.8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항상 그 외국계들이 낮게 추정하고 또 중국계들이 조금 높게 추정하는 뭐 경향이 있어서 아마 내년 네. 같은 경우는 아마 4.7에서 4.8 정도 2025년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5%라는 것이 5% 내외라고 이제 단서를 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죠. 않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재정 금융 정책을 강도 높게 펼치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미국의 무역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수밖에 없다. 내수를 그렇습니다. 살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의 규제,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하면 중국에 뭐 60%의 관세를 매겠다고 캠페인 유세 중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정말 궁금한데 중국에선 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협박, 관세 위협, 관세 예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샤킹한 이제 조치인데도 네. 중국은 좀 의외로 담담한 이제 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결국은 이제 한번 맞아본 놈이 이제 그 맷집의 정도를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던 이제 그 트럼프 1기 정부 때 25% 보복 관세를 이제 맞았었는데요. 25% 당시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 한 해만 이제 대미 흑자가 줄어들었고 아마 차트 보여주시면 2020년 이후로 네. 이제 계속 무역 흑자가 늘었습니다. 중국의 미국의 무역 흑자 추이를 한번 보면 1기 때 관세를 매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복 관세로서는 지금 보니까 몇 년 2019년에만 무역자 줄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파란 색깔로 이제 동그랗게 칠해놓은 신부분. 건데요. 네. 저기 이제 계속 늘어난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수출을 가지고서 보복 관세로 제재하는 것은 효과 크지 않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 예. 60% 보복 관세를 때려서 대미 수출이 0이 되면 GDP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2.9% 정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아, 미국 수출이 완전히 영이 제로가 되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 성장으로 추락하는 거죠. 예, 2.9%가 깎여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 지금 내수가 GDP의 한 60% 내외가 돼요. 예. 그래서 내수를 5%로 올리게 되면 이게 2.9%를 상회하는 거죠. 아, 그래서 금년도에 대미 수출 감소에 대응한 내수 올린 전략을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고 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네요. 뭐 중국에서는 실제로 그럼 60% 관세 트럼프 당선이 예고했던 관세가
그대로 발동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좀 믿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담담하지만 예상은 다양하게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모든 제품에 다 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나눠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중국의 볼모로 잡힌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세계 기업이? 첫 번째가 애플, 두 번째가 테슬라, 세 번째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네. 그래서 테슬라는 뭐 얘기하셨지만 178만 대 파는 것 중에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95만 대 가까이 됩니다. 예, 중국에서.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를 제재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고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스마트폰의 95%를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거의 95%. 그렇게 되면 이거 제재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월마트인데요.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2023년 기준으로 원산지를 보면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 회사들의 이제 생산 또는 이 수출을 제재를 했을 때 그 뭐 시총 1등하는 회사 또 가장 잘 나간다는 이제 테슬라 회사. 그리고 소비재의 뭐 최대 공급처인 월마트 세 개를 제재했을 때 미국의 주식 시장이 견딜 수가 있냐? 미국 소비자들도 그렇습니다. 관세를 매기게 되면 수입품이 오르잖아요, 수입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협상. 협상을 할 그렇습니다. 거다.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 10% 예를 들면 20% 30% 때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아마도 60%를 때리는 이제 이런 이제 뭐 쇼를 할 가능성 이제 이게 있을 것 같아요. 협상을 한다고 할 때 뭔가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유를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개부를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세를 매기면 뭔가를 이제 성의를 보셔야 될 텐데 자기 나라 수입품을 더 많이 가져가라 그런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게 이제 1단계 협의 때 2천억 불을 사라는 얘기였고 중국이 그걸 수용하면서 이제 타결이 됐었는데 2천억 달러. 이제 2021년에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걸 중국이 시건을 했죠. 한 2천억 불 중에서 한 55%만 사주고 트럼프가 이제 낙마를 하니까 실행 안 했던 겁니다. 실행을 안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확실하게 빚을 받으려고 할 건데 아마도 중국은 이번에 카운터 오퍼를 지난번에 못 사줬던 거 1,000억에다가 2천억을 보태서 3천억을 사겠다. 그렇게 이제 역으로 오퍼를 할 수가 있고 거기 아마 중국도 반대 조건을 달 것 같아요. 반대. 그러니까 1기 때 사기로 약속했다 못 산 게 한 절반 정도, 2천억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거에다가 한 2천억을 더 얹어서 3천억을 더 사주겠다고 하면서 뭐를 또 조건을 달까요? 그래서 그게 반도체 제재일 것 같아요. 조제를 풀어라.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뭐 미국이 그 AI 쪽 칩은 당연히 제재하고 두 번째가 그 HBM 그 메모리 쪽에 HBM도 제재를 했고 제재 대상이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도 이제 제재를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약한 것부터 이 예를 들면 HBM도 지금 2 정도는 사실은 뭐 AI의 지금 수준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는데 그 수출 제재, 반도체의 로그레이드의 수출 제재를 이걸 좀 풀어달라. 이제 그렇게 카운터 오파를 붙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지 못한 미국 수입품을 좀 더 산다고 하면서 미국에도 뭔가를 요구를 해야 될 텐데 현재의 반도체 규제를 좀 단계적으로 풀어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과연 그렇게 나왔을 경우 이제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수입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중국도 나름의 뭐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때로 잘 안 된다거나 예상보다 그냥 한꺼번에 관세를 매긴다거나 뭔가 응수할 무기랄까 수단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건 뭘까요? 크게 봐서 3가지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그 전 세계 제조업의 31% 3분의 1을 하는 중국을 세계 최고 용가 경쟁력을 가진 것을 관세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자초시킬 수 있냐? 이제 이것은 이제 사실은 힘든 얘기인데 아마 첫 번째 중국은 아마 트럼프의 위신을 깎는 같이 60%를 때려버리는 그런 이제 어차피 60%를 맞게 되면 수출이 안 될 거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이건 이제 최악의 서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그 전 세계 히토류의 원자재의 한 60%를 61%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F-35 같은 경우, 25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만들려고 하면 비행기 한 대당 뭐 450kg인가 얼마 되는 히토리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안 팔겠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첨단 산업에 충격을 크게 주게 되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나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제재함으로 해서 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전략, 네.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중국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히토류 규제 이미 부분적으로 조금 중국이 보여주고는 있죠. 반도체 규제에 대해 응수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네. 갈륨하고 게르마늄의 수출을 그거를 통제하겠다고만 얘기를 했고, 통제하겠다고만 예고를 했어요. 그렇죠. 갈륨과 게르마늄.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전력용 반도체 쪽에 그쪽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요것은 주로 유럽이 영향을 크게 받게 되죠. 그래서 네. 미국한테 제재를 한다는 것은 보여주기 이런 카드가 있다고 이제 하는 정도, 맛보기를 보여준 거 정도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런 관세 폭탄이 터질 경우 환율, 위안화를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예상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 뭐 당연히 이제 가능한데 지금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정부가 관리하는 환율입니다. 예. 그래서 전일 종가에다가 이제 복수통화 바스켓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희한한 팩터가 하나 붙는데 경기 대응 인수라고 하는 이 민은행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이제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상스러운 것은 작년만 해도 거의 무역수 적자가 한 8천억 가까이 나는데 예. 이 환율이 계속적으로 절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이론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통제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아마 먼저 중국에 대해서 이제 환율 절상을 요구하기 전에 예. 중국이 먼저 선절하를 하고 그래서 보복 관세에 대한 완충도 하고 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이 수출 경쟁력을 없애려면 제조 경쟁력도 문제가 되지만 환율을 절상을 시켜버리면 그만큼 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선환율 절하를 통해 가지고 먼저 절하를 그렇죠. 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룸을 확보하고 난 다음번에 협상이 들어오면 예. 내린 만큼을 다시 올리는 예. 뭐 이런 전략도 뭐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원화 가치도 이 중국 위안에 많이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가 떨어지면 우리 원화도 지금도 뭐 좀 약세 분위기인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전쟁이 혹시 환율 전쟁으로 가면 뭐 당연히 환율 전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갈 그런데 거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선절하, 그래서 수출이 이제 아직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하를 하지만 아마도 60% 보복 관세니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 절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 있고 내년도에 중국의 전략이 내수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 환율이 절상이 되는 것이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1사분기나 2사분기에 무역 전쟁이 조금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전라 쪽으로 가고 하반기로 가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내수 부양에 오히려 이제 방점을 둔다면 절상으로 가는 네. 그런 트렌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걱정하는 건 좀 우리거든요. 미중 이제 관세 전쟁이 실제 현실화되면 물론 이제 관세가 어떻게 매겨질지 중국의 응수가 어떻게 나올지 참 모르겠는데 걱정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우산 장사하고 소금 장사를 가지는 어머니 같은 건데 네.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해주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좀 늘 수도 있고 예. 반대로 이제 중국이 이게 뭐 생산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중간재 수출하는 것이 이게 상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산 장사하고 소금 장사 같이 되는데 뭐 예측치마다 다르지만 대략 우리가 뭐 연규관을 한 거 보면 예. 연간으로 한 240억에서 450억 불 정도로 한 4에서 한 7% 정도 뭐 줄지 않겠냐. 이제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그런 것 같은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 변화가 워낙에 이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관세를 매긴다고는 하지만 얼마를 매길지 그리고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되올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데 일단 수출이 감소된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수출 그렇지 않아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 반도체 첨단 기술 규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계속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 반도체 규제 어떤 양상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규제가 강화되고는 있습니다만 트럼프에서도 그대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트럼프 스타일은 뭐 바이든 했던 거 다 뒤집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HBM에 대한 제재가 바이든 정부 말기에 들어왔고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이제 제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범용 반도체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계속할지 말지는 이건 모르는 거죠. 범용 반도체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한테는 지금 HBM에 대한 제재는 한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범용 반도체에 대한 제재는 우리하고는 사실은 그 충격이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이 우리는 주로 이제 선단 제품을 하고 있고 범용 제품에 있어서는 뭐 중국이 계속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는 것을 이번에 조금 견제해 주는 효과가 사실은 있는 거죠. 예. 그럼 견제 말씀을 하셔서 범용 반도체 이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른 속도로 기술 자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메모리 회사는 CXMT라든지 파운드리, SMIC 지금 이 두 회사를 조금 보면 기술력은 어느 정도로 지금 봐야 하는지 그 시장 이 점유율을 좀 급속히 늘려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메모리에서는 DDR5가 이제 주제품인데 중국이 드디어 DDR5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DDR5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작년 하반기에 보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메모리 회사들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러나 이제 금년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이제 DDR5도 이제는 이제 반도체 칩의 공정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7나노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10나노대, 12나노, 뭐 10나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시차는 그래도 뭐 한 3, 4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0나노 초반대로 가게 되면 이건 이제 EUV 장비를 써야 돼요. 극자외선 장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지금 네덜란드 수입 통제 때문에 단 한 대의 EUV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그 메모리에서 CXMT하고 기술 격차를 일정한 기간 유지를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이제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오기는 했지만 좀 그래도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똑같은 DDR 뭐 제품이지만 그 17나노로 만든 회로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보다가는 한 50% 더 사이즈가 크다.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기술력이 얘기죠. 떨어진다는 제품은 뭐 DDR5라고 하는데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지는 이제 DDR5를 만들었다. 그러네요. 혹시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 기술 통제 덕에 우리가 조금 중국의 추격에서 조금은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 EUV 장비도 없으니까. 자, 우리 올 한 해 이제 중국 우리 전반적인 자본시장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지금 미국 그동안에는 서학개미들이 많아져서 미국 시장을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작년 9월부터인가요? 중국 증시도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계속 떨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네, 그래서 뭐 작년에 보면은 중국 위기론, 붕괴론이 넘쳐났는데요. 그 준비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작년에 전 세계 28개 증권시장 중에서 중국의 상해 시장이 뭐 28개 시장 중에 13위를 했어요. 13위. 네. 13% 플러스였고 우리는 27등을 해서 마이너스 10%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랬냐는 것은 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하반기에 있었던 경기 부양 조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중국은 뭐 작년 하반기에 썼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이제 내수 부양책을 이제 쓸 예정이기 때문에 증시는 비관보다가는 뭐 조금 낙관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제재 역설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제재를 해줌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부양책을 쓰는 것. 그래서 뭐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반도체 업종일 것 같아요. 역시 중국 반도체 회사들. 그렇죠. 미국이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걸 살리려고 무지막지한 이제 자금을 집어넣고 있고 그래서 최근 뭐 한 달간을 놓고 보면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SMIC 같은 경우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예. 이제 근접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정말 제재의 역설이네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 업종일 것 같아요. 소비요. 내년에 이제 뭐 최근 3년 동안 중국 소비가 안 좋아서 문제였지만 네. 내수 소비에 돈을 퍼넣기 때문에 소비 업종 그리고 중국 정부가 3년 동안 제재를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던 부동산이 부동산. 아마 내년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턴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금년 4분기에 보면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 부동산 거래 12월 달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거의 60%에서 70%가 늘어납니다. 가격은 떨어지지만 거래가 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 바닥이 진짜 바닥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에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중국 시장 반도체 그리고 정부 지원에 따른 소비 관련 그리고 의외로 부동산이 다시 회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들어주셨습니다. 2025 경제전망 특집 중국 경제와 투자 전략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경제 현장 오늘 2025 경제전망 특집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어갑니다. 지난해는 비트코인이 10만 8천 달러를 찍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였죠.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트럼프 당선으로 솟구친 가상자산, 올해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순입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 정말 트럼프 효과로 불장을 이뤘잖아요, 작년에. 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작년 가장 상승 동력은 제가 트럼프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트럼프 외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가장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네. 환불 EFT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크게 봐서는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이 기존의 단순한 투기성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시장으로 들어왔고 네. 거기에 이제 신뢰 자산이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현물 EFT 승인이 난 거죠. 그리고 EFT. 그동안 계속 ETF.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암호화폐 정책을 피기 전에도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친암호 정책을 피고 비트코인 전략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 정책을 쓰고 당선됨으로써 이제 그 성장을 촉진시킨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이 신뢰할 만한 자산으로 이제 바뀌었다. 네.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여기에 트럼프 효과가 겹치면서 이렇게 이제 올랐는데 가상자산 뭐 당연히 저희들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만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오른 게 비트코인입니까? 가상자산 중에서 혹시? 아닙니다. 작년에 실제로 이제 상승률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오른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상위 그룹에 속하지는 않고요. 그래요?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이제 버추얼 프로토콜이라고 또 하나 다른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버추얼 프로토콜. 그게 230배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브렛이라고 해가지고 130배 올랐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률 차원에서만 보면은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런 코인들을 우리가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종합해서 부릅니까? 네, 그냥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제한 모든 암호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은 버추얼, 알트코인 몇 가지가 더 올랐다. 버추얼 프로토콜. 문제는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도
상당히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긴 한데 뭐 이 전망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조금 궁금합니다만 네. 어떻게 나옵니까 올해 전망치가? 대부분의 이제 기관 투자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제 상승할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예. 보통 문제는 이제 수치죠. 수치 예, 어느 보통 정도까지? 제가 여러 그 기관들을 조사해 봤더니 예. 내년 말쯤에는 최소 15만에서 한 20만 달러 정도까지 갈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5만에서 20만 달러.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 그 당선자가 이제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정책을 폈고 예. 그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 건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요. 예, 그 실행 방안에 따라서는 저는 한 5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전략 자산으로 구축한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전략 자산을 구축한다는 건? 예, 저는 상당히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예, 예. 비트코인이 원래는 암호화폐 같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이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시장의 흐름이 있다가 예. 그게 현물 EFT여 가지고 이제 신뢰 자산이라는 것까지 인식을 했어요. 예. 근데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라는 것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미국의 전략 자산 같은 거는 보통 핵이라든지 달러 같은 거거든요. 그 정도 레벨로 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경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봐도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의 상승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이 전략 자산화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예.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화를 시킬까요? 트럼프 당선인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가장 처음에 그 트럼프 당선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보유를 법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키고 법적으로?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야 되겠죠. 아, 이때 이제 많은 이제 파월 원준 그 연방준비위원장이신가요? 그분은 예.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요. 선언을 연준 했는데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 법에 문제가 있겠죠. 가상자산을 보유할 예. 수 없다. 예, 그리고 이제 통화량의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회의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방은행이 아닌 재무부라든지 아니면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 이런 노르웨이 식으로 국부펀드에서 가상자산을 사고 있어요? 예,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무부나 아니면 국부펀드 같은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당선자 정도의 정책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가상자산을 정말 전략자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들고 다른 어떤 형태로는 전략자산으로 비축을 시작한다면 혹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저께인가 얼마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스위스에서 스위스. 예, 스위스 국가가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고 이제 법을 만들었고요. 아, 그 전략자산 형태가 예, 전략자산 형태로. 그래서 이제 국민 투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 다른 나라들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몇 군데, 단순히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한 5군데에서 10군데 국가에서는 미국의 정책을 쫓아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제 예측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정책이 아마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예, 전략자산 그런 게 퍼져나간다. 사실 이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략자산으로 늘려간다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전망이네요. 네, 가장 기본적인 사고죠. 그러니까요.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이제 폭등할 텐데, 예. 근데 공급은 정해져 정해져 있고 있고. 시간에 따라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공급이 그걸 뒷받쳐주지 않는다면은 네.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내겠죠. 그러면 전략자산 움직임 외에도 혹시 가상자산에 호재가 될 만한 변수라든지 또는 악재가 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예, 많습니다. 어떤 건가요? 효자가 될 만한 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자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켜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 같은 데서는 미카라는 암호화폐법을 이미 만들어놨고요. 그게 미카? 이제 예. 올 1월부터 시행이 됨으로써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를 통해서 미카법에 따른 새로운 암호화폐 생태계가 창출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성장에 대한 호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하나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글로벌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경기 부진우려. 예, 경기 부진이라든지.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건 우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제가
긍정적인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기존의 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새로운 생태계거든요. 전혀 다른 거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기존의 경제 생태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하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받아들이는 국가만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을 거고 그게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유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더 높이 보는 사람입니다. 뭐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자산을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냐 법적으로. 안타깝죠. 예, 그러면 성장 동력을 예. 놓치는 그런 네, 저는 걱정이 좀 드시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는 아직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법은 있지만 정확하게 가상자산 생태계를 일정하게 규제하고 그래서 성장시키겠다는 명확한 지금 어떤 청사진이 없습니다. 지금 소비자 보호하고 투자자 보호라고 얘기를 하죠. 네, 투자자 보호.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암호화폐 정책은 일단 부정입니다. 우선 부정. 이전 부정. 근데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뭐 그러다 투자자만 해도 지금 예, 우리나라 투자자 예. 얼마나 더 많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1,500만 명 1,500만 투자자가 명. 있다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하는 걸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8년도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고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주로 이제 투자자 보호,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암호화폐 부작용이라고 하는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규제 위제 정책을 써온 게 현재 우리나라고요. 미국에서 현물 EFT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는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법인 계좌를 허용할 거냐. 법인 계좌. 예, 지금은 네. 법인들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법인 계좌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시작을 했고 논의. 단계별로 허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 계좌 투자를 허용한다고 예고는 했습니까? 예고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제도화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건 다 강력한 규제 정책이지 산업 육성 정책은 빠져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네, 아직은 뭐 법인이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 이것도 역시 규제 관련이고 산업 육성하는 정책은 없다. 이게 경제와 일반 경제의 개념과 전혀 다른 생태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 자산이니까 뭐 금리라든지 여러 경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미 연준이 이제 올해 금리를 조금씩 낮춘다는 방향이잖아요. 뭐 속도는 조금 전문가마다 다르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금리 인하와 가상자산 가격 변수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자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 성격이 어쨌든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하고의 약간은 반비례 성격이 있죠. 반비례.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직까지는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건전한 자산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는 자본이 줄어들므로써 성장이 좀 낮춰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리스크 있는 자산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성장하는 어떤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리하고 일반적인 경제 사정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금리하고 무관하게 트럼프 당선자의 친암호화폐 정책에 의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이제 만들겠다.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키우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혹시 미국의 뭐 달러 가치,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무기가 된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인데 이건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미국의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건 새로운 산업 생태계이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해결할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는 거고 비트코인 전략 자산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저는 예. 달러 패권 유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달러 패권 유지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 방송에서 4년 전인가 얘기했을 겁니다. 예. 전의 전쟁이 아니라 디지털 전의 전쟁이 시작될 거다. 디지털 전의 전쟁이 디지털 시작된다. 전쟁. 중국 같은 경우가 디지털 위안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디지털 위안화라는 게 디지털 법정화폐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12대시 발행을 트럼프 당선자는 아직까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 대안으로 이제 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발행을 해서 예.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면서 달러의 유동성을 극대화시키는 예. 그런 어떤 그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예. 모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트럼프 당선자가 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했을까? 왜 했을까? 예, 그 네. 전략 자산입니다. 단순한 자산이 아니고 예. 전략 자산의 정책의 목표가 무엇일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가 그 이유가 이제 달러 패권 유지. 예, 달러 패권 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우리나라도 요즘 디지털 경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디지털 금융 경제가 생길 건데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잡는 하나의 툴로 쓰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 전쟁, 예. 디지털 전의 전쟁의 중요한 수단이 될 거다. 예. 그런 예, 얘기네요. 그게 저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디지털 전의 전쟁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예상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이런 가상자산에 관한 법제화가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는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게 더욱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된다. 뭐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요즘 이제 인공지능 AI 대통령 산하의 AI 위원회가 생기고 예. 인공지능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신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융합되는 세대거든요. 한쪽 인공지능을 아무리 키워봐야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예. 그 생기는 문제를 블록체인이 또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생태가 만들어질 건데 네. 블록체인 쪽은 전혀 이제 신경을 안 써주시니 네. 좀 절름발이 효과도 있고 저는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이 비트코인을 뺀 다른 자산을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한다는데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리플이라고 해요. 예, 예. 리플도 급등을 급속히 가격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뭐 리플에 또 속았다, 리또 속이라는 그런 속어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듣네요. 리토속이라고. 이게 무슨 미 증권거래와의 무슨 소송이 조금 해결이 네. 되는 듯하면서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는데 다 끝난 거예요? 소송은? 아직 끝나진 않고요. 끝나지 않았어요? 1월 말, 2월 말 이번에 진행 중입니다. 원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형 토큰하고 비증권형 토큰을 나누잖아요. 네. 그 자본시장법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미국의 셋이 그 리플을 이제 자본으로 본 거죠. 그래서 개인 판매자입니다. 특히 예.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형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그게 1심에서는 졌어요. 네. 근데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결과가 나올 때입니다. 아, 항소심의 예. 결과가.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리플이 또 리플 테더를 또 이제 발행을 승인 받았습니다. 예. 호재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큰 호재는 이제 부정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쓰던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이제 수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암호화폐 정책을 갖는 수장이 바뀌면은 제 생각에는 리플이 승소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부분적으로 합의를 할 거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리플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리플 가격에 반영이 되다 보니 예.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 상승세가 좀 계속 될 거로 좀 보는 편이 많은가요? 예, 전문가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 단일 기업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회사 주식도 그래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는데 이거 어떤 회사예요? 원래는 이제 2018년도인가요? 예. 일종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장이 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보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2020년대부터 예. 2020년 8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비트코인을 전략 재무자산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계속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
그저께도 또 일부 매수를 했더라고요. 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진 보유량이 아마 40만 개가 넘을 겁니다. 40만 개. 예, 가장 크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20만 개가 지금 안 되는데 네. 40만 개를 가지고 있다니까 엄청난 거죠. 최근 뭐 가격이 주춤한데 이런 데 혹시 좀 안 팔았습니까? 마이크로스트리? 아닙니다. 거기는 팔 생각이 없다고 매번 발표를 합니다. 팔 계획이 없다. 예, 이번에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뭐 물론 기업이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다는 거를 끊임없이 천명을 하고요. 자기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네요. 자, 우리나라에도 아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한국은행 집계로 1,5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습니까? 비트코인이 아니라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이제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입한 회원들이, 분들, 국내 원화거래소에 가입한 분들 그렇게 많으니까 뭐 물론 이제 원화거래소에 한 분이 두세 곳에 이렇게 중복 가입하면 실제 투자하는 분들 수는 좀 줄 것 같긴 한데 가상자산 늘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투자를 해야지 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한테 조금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이제 방송 때도 말씀드리는 게 일단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먼저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주식 투자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예, 열심히 공부하듯이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고 예. 자기가 생각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좀 분석하듯이 그 암호화폐는 모두 백서가 있습니다. 백서라는 게 일종의 그 회사의 사업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백서요? 됩니다. 예. 네. 그 사업 계획서를 좀 보시고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 같은 걸 보고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충분한 여윳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투자의 원칙 중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높은 고수익을 얻으려면 약간의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충분한 여윳돈, 최소한 뭐 단기적인 어떤 몇 배 이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목표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어떤 하나의 전부 걸지 마시고 이제 네. 분산 투자하는 이런 기본적인 주식 투자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와 비슷한 예, 원칙으로. 왜냐하면 그래도 자산 시장이니까. 예. 그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뭔가 가상자산의 대장격이고 안정감이 있고 상승도 지속성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알트코인을 좀 쳐다보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식을 할 때 우리가 대장주만 안정된 주식만 하게 되면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예측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장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실 예.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한 50%에서 70%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위험성 있는 암호화폐 투자해야지만이 전체적인 투자 수익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그 기본 마인드와 관련된 전략이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투자하려면 백서를 우선 연구를 한 다음에 조금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해라.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예고된 악재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경고한 중국 관세도 오래전부터 예고된 위험이죠. 하지만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성격상 관세를 얼마나 높게 물릴지, 실제로 60%의 폭탄 관세를 매길 경우 중국이 어떻게 보복할지 그야말로 예측 불허입니다. 예고됐지만 불안감이 높은데요. 우리 경제에도 최대 리스크가 될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날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SBS BG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